안녕하세요. 관계교육입니다. 이번 시간 151페이지의 주택건설 절차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주택법령에서는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사업주체라 표현하고, 이러한 사업주는 주택건설 사업이나 대지 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마련하고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승인받아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은 자는 공사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착공 신고하고 공사 개시하며, 이러한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사용금사 받아 완공한 주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건축주가 건축허가 받고 공사 완료되면 사용 승인받아 완공된 건물 사용할 수 있죠. 기존의 건축법과 주택법은 다른 표현을 써야만 주택법의 존재 가치가 인정됩니다. 아무리 유사한 절차를 할지라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 준용이라는 개념 기억나시죠? 그런 준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법령의 독창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건축허가와 유사한 절차로서 사업계획 승인, 사용 승인과 유사한 절차로서 사용금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독자성을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 승인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러한 절차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보통 여기에서는 4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절차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게 되는데, 그 중에 사업체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길, 건축법에서는 주택이나 주택의 건물을 만드는 기본적인 법령인데, 그러한 건물 중에 주택에 한정하여 30세대 이상, 그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하는 것을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법령에 따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저 사업체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주시는데, 151페이지에는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체 범위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루게 됩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에는 등록사업자에 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연간 단독택의 경우는 20호, 공동택의 경우는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 연간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2번 비등록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1번 국가지방자치단체, 2번 주택공사, 3번 지방공사, 4번 공익법인, 5번 주택조합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구분해 놓을 게 있습니다. 주택건설 절차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그 분양하는 방법이 선분양 후 시공이죠. 사실 선분양 후 시공이라고 하면 입주 예정자가 완공된 주택을 건네받기 위해 미리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물건 받기 전에 미리 돈을 건넨다고 하면 이것은 선수금이죠. 이렇게 선수금을 받아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체 입장에서는 아무 부담 없이 주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분양만 잘 되면. 그래서 1970년 이후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했던 많은 아파트 건설업체는 호황이었습니다. 부도 파산하는 경우 없습니다. 엉뚱한 짓 하지 않는다고 하면 부도 파산할 일 없더라고요. 그렇게 선수금을 미리 받은 사업체가 만약 부도 나거나 또는 외국으로 돈 들고 튀어버린다고 하면 많은 입주 예정자에게 피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자격을 제한해야 되겠습니까? 풀어야 되겠습니까? 자격 제한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주택법에서는 사업체는 법이 정하는 자만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그 외 자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를 함께 볼 수 있는데, 여기 국가란 말 쓰게 되면 장관급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국방부 장관이 군인 아파트 건설하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국가가 사업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공무원 아파트를 건설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사가 아파트 만들게 되면 주공아파트라 표현하고 지방공사 만들게 되면 보통 시형 아파트라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국가기관은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이들은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공법은 국가가 사회 공익을 달성할 목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규제가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저 국가기관은 아무런 제한 없이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국가 외에 일반 민간이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등록사업자가 된 때에만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저 등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규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허가, 인가, 신고 여러 가지 규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등록한 때에만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을 제외한 민간의 경우는 등록사업자인 때만 주택건설 사업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업자란 말을 우리가 많이 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중개업자, 건축업자, 운수사업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데 여기 업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행위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업이라고 그 일 하는 사람을 업자라 표현합니다. 여기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하죠. 계속 반복성이 여기에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등록사업자 외에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우리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구분한다. 그렇게 봤습니다. 여기 주택조합은 조합주택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바로 해산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주택조합은 계속 반복성이 없는 비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택조합은 주택법령에 따라 분명 주택건설 사업은 시행할 수 있지만 등록사업자와 달리 딱 한 번만 사업을 하고 바로 해산해버리기 때문에 계속 반복성이 없죠. 이들은 등록하지 않고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령상 사업체는 국가기관과 민간, 저 민간은 등록사업자이거나 조합을 설립한 때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속의 6번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자, 근로자주택 건설하는 때에만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체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선분양 후시공이라는 말 기억하시면서 누가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지 이 정도를 함께 보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사업체 중에 우리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대표적인 민간은 등록사업자와 주택조합이죠. 이 두 가지가 매번 시험 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등록사업자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여기 등록사업자가 등록하고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주무관청이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법령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되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때 등록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할 대상은 연간. 여기 연간이라는 말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말합니다. 그 1년 동안 20호,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리고 가로 속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30세대 이상 그리고 연간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해 놓겠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빌라 만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한 빌라 만드는 분들은 보통
계단식형으로 만들게 되었을 때 4층짜리 빌라로서 8세대에서 12세대 정도의 빌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2014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저 빌라 만들어봤자 분양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빌라 업자의 부담이었는데요. 2015년도에 빌라 잘 분양되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 내가 빌라를 만들면서 한 번 8세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8세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빌라 만들게 된다면 1년에 20호, 20세대 이상의 빌라 만들게 되죠. 만약 그런 때는 내 이름으로 직접 빌라를 개발하게 되면 1년에 20호, 2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했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고 주택건설 사업 시행을 하여 나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교도소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빌라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자기 명의로 만들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명의 빌려야 되죠. 사실 종전에는 이러한 빌라가 한번 만들게 되었을 때 분양 과정이 한 1년 가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전문업자를 불러 분양 맡기게 된다고 하면 일정한 비용 부담은 되지만 신속하게 분양할 수 있고요. 그런 분양 대행업자 없이 직접 분양하게 되면 좀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종전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개발하는 게 일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많은 빌라가 만들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나에게 명의 빌려달라고 하면 이분 한 2번 정도 빌라 개발해서 돈 좀 많이 벌었겠죠. 그냥 명의 빌려주실 겁니까? 그처럼 우리가 기억해 주실 것은 1년에 20호 2세 이상의 빌라를 개발하게 되면 미리 국토교통장관에 등록한 때만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그래서 등록 대상은 연간 20호, 2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하려는 자 미리 등록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형 상주택 그리고 원룸주택과 그박주택 한 세대 함께 건축하는 경우는 연간 30세대 이상일 때 등록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형 상주택을 25세대 건설하는 때는 등록하지 않고 주택 건설 사업 할 수 있는데 도시형 상주택 외 주택을 연간 25세대 건설하는 때에는 등록 대상이죠. 그러면 도시형 상주택에 대해서는 규제가 완화된 거죠. 그래서 등록사업자와 관련되어 연간 20호 2세대 이상일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할 대상이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연간 10,000헥타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대지 조성. 대한민국 땅은 딱 세 가지입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농지, 나무 심을 수 있는 임야, 산지. 여기 대지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형질 변경을 의미하는데 종전의 농경지나 또는 임야를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으로 바꾸는 사업을 대지 조성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농경지에는 전기, 수도, 그리고 도로 등의 각각의 시설 없죠. 그러한 시설을 갖추는 것을 대지 조성 사업이라 표현하는데 이러한 대지 조성 사업은 토지의 성격이 농경지에서 대지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사업을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 표현할 수 있죠. 그러한 토지 형질 변경인 대지 조성 사업을 1년에 10,000제곱미터 이상 하고자 한다면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등록사업자와 관련된 등록 대상이 무엇인지 각각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록 요건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등록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보통 시험에 자본금 요건을 시험에 내더라고요. 그래서 자본금과 관련된 요건 주셨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이어야 되지만 개인의 경우는 자산평가액이 6억 원 이상인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그래서 자본금과 관련된 요건, 개인, 법인이 각각 달리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해 놓으시고 기술자 한 명 이상, 사무실 22제곱미터 이상 그냥 눈으로 봅니다. 사무실과 관련되어서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보통 시험에 내게 된다면 자본금이더라고요. 3억, 6억 확인되십니다. 15회 때인가 14회 때쯤에는
저 자본금 요건과 관련되어 3, 6을 빈칸 만들어 놓고 그에 적합한 숫자 적으라고 시험에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록한 등록사업자가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하다 법을 위반하게 되면 해당 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153페이지에는 양가로 5번 등록 말소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그러면 내용 그대로 보시니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등록 말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 또는 5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등록 말소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등록 말소 사유 중에 반드시 등록 말소하는 경우 1. 거짓 부정한 반부로 등록한 경우 그리고 2.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이러한 두 가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국토교통장관은 등록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등록 말소와 관련되어서는 임의적 말소사유와 필수적 말소사유로 구분하고 있는데 임의적 말소사유의 경우는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소해야 한다. 이런 강행 규정에 해당되는 필수적 말소 사유에 대해서는 장관의 재량권 없죠. 그래서 거짓 부정한 반부로 이러한 때 필수적 등록 말소, 필수적 자격 취소는 99%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거 가지고 시험 내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한 등록 말소 사유라 볼 수 있는 등록증 대여 시에 등록 말소 하여야 한다. 그러면 시험엔 꼭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은 주택법령상 등록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이다. 맞는 것. 그러면 오지선다 중에 등록증 대여 외 여러 개 공사 중에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아주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은 모두 임의적 말소 사유로서 등록 말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증 대여에 있어서는 딱 하나 행정처분 가능하죠. 말소 처분만. 그래서 등록 말소 하여야 하는 것 찾으라고 하면 등록증 대여 찾아주는 게 일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임의적 말소 사유로 봐놓습니다. 사실 우리가 운전면허라는 것을 따게 되면 그 운전면허에 따라 도로교통법에서 도로 사용할 수 있죠. 차를 운전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법을 위반하게 되면 저 운전면허 취소되거나 또는 정지 가능하죠. 그처럼 등록사업자도 법령 위반하게 되면 등록 말소, 영업정지 처분 가능한데 그 중에 반드시 등록 말소하는 것 무엇인지 그거 구분하는 것 시험에 내더라고요. 그래서 법령 위반 시에 등록 말소 중에 필수적 말소 사유가 무엇인지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이번 등록 기준의 보완 시에 감경과 관련되어서는 그냥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뭐 2분의 1까지 감경한다. 영업정지 처분 6개월 한다. 그냥 한번 봐놓으시고 3번 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등록 말소 처분 받았다 할지라도 현재 진행 중인 주택건설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많은 입주 예정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방지할 필요 있겠죠. 그래서 등록 말소 영업정지 처분 받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주택건설 사업은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등록사업자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게 되면 등록관청 누구인지 그리고 등록대상 무엇인지 연관이란 말 확인했습니다. 등록요건 그리고 법령 위반 시에 등록 말소 처분 등에 관한 내용을 각각 살펴보시는 게 이쪽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번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도 공부하죠. 그 두 번째 공부해 줄 것이 바로 양가로 6번 등록사업자의 시공입니다. 여기 등록사업자 시공은 17회 시험 때 출제되었습니다. 올해가 19회 시험이라고 하면 당연히 해도 시험거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등록사업자의 시공 함께 보십니다. 여기 등록사업자 시공
이쪽은 두 번째 공부할 때 하는 겁니다. 처음에 할 때는 그냥 만약 이 강의 듣게 된다고 하면 그냥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걸로 대신하시고 두 번 반복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해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볼 게 있습니다. 주택법령상 사업자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였습니다. 그 시행자인 등록 사업자가 시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공사를 담당하는 것을 시공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등록 사업자는 시행만 하다가 추가적으로 시공이라는 것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시행자인 등록 사업자는 시행자가 되기 위한 기본 요건을 갖추고 그리고 시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건을 갖추었을 때 시공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공 요건을 우리 교재 154페이지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부분 보게 되면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 잠깐 등록사업자는 원래 하는 일이 무엇이다? 시행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시공하게 되면 저 시공 두 글자이죠. 그래서 원래 등록사업자의 등록 기준과 관련되어 법인의 경우는 3억 원이지만 그 3억에 시공 2 더하게 되면 자본금 5억 원 이상.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자산평가액이 10억 이상인 때 시공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행자와 관련된 등록사업자 요건에 있어서는 전문기술자 1명 이상 확보해야 되죠. 그런데 이 시공까지 겸하게 되면 숫자 2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기술자는 3명 이상 확보할 것. 토목, 건축 분야의 전문기술자 최소 1명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과 관련되어서는 특별한 시공과 관련된 요건 필요 없고요. 자본금, 그리고 전문 기술력과 관련되어 저런 요건을 필요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이라고 하는 숫자 2를 더함으로써 자본금은 5억, 전문기술자는 3명 이상 확보할 것. 그리고 시행과 관련된 기본적인 실적을 필요로 합니다. 최근 5년간 10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실적을 쌓을 것. 제가 하나 알려줄 게 있습니다. 2014년 이전까지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20호, 2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했다가 2015년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30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등록한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주택건설 사업 해야 되죠. 과거 사업계획 승인 대상 기준이 20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최근 5년간 1년에 한 번 주택건설 실적을 쌓았다고 하면 이것 100이죠. 사실 개정되어 30으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바뀌었다고 하면 얘도 150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아직 미흡한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5년간 등록사업자로서의 시행 실적이 1년에 한 번 주택건설 사업 하겠다고 하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20이었습니다. 그래서 5년이라면 얼마? 100세대 이상의 시행 실적을 갖춘 때 실제 시공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공하기 위한 요건, 자본금과 관련된 요건, 전문기술자의 요건, 최근 5년간 100세대 이상. 왜 100이 나왔는지 조금 이해되겠습니까?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 시공하게 되면 시공할 수 있는 공사 범위는 얼마인지. 범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 17회 시험 때는 주관식 문제로 출제했던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시공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6회, 7회 정도의 시험에 출제되었던 사안들인데 갑자기 17회 시험 때 출제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지역적인 부분으로 거의 다루지 않은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17회 때 지역적인 문제라 해서 시험 문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점수 좀 낮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시공 범위와 관련된 사항으로 기억을 함께 살펴봅니다. 등록사업자가 건설할 수 있는 주택 규모는 5층 이하로 한다. 각층 거실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한 개수 이상의 직통계를 설치한 경우는 6층 이하로 한다. 다만 6층 이상의 아파트 건설한 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 3년 동일하습니다. 300세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한 실적이 있는 등록 사업자는 6층 이상의 주택 건설할 수 있다. 그래서 17회 시험 때는 3 그리고 300이라는 것을 시험에 적으라고 문제 내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하십니다. 시행자인 등록 사업자가 이러한 시공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들이 실제 공사할 수 있는 주택 규모는 5층 이하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6층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예외 조건을 충족해야 되죠. 그러한 예외 조건으로 6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했거나 그리고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실적을 쌓은 때에는 6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기존 시행자인 등록사업자는 5년간 10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실적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때 5년간 100세 이상은 직접 시공한 게 아니라 시행했을 때 실적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행자인 등록사업자가 시공까지 겸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5층 이하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최근 3년간 300세 이상의 주택 건설 실적, 이것은 직접 시공했던 경험을 말합니다. 그 시공했던 경험이 최근 3년간 300세 이상일 것. 그러면 시행자인 등록사업자가 최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만 100세 이상의 주택 건설 실적을 쌓았을 때 시공까지 할 수 있고요. 저런 시공했던 경험이 3년 이상 되고 그 3년 사이에 300세 이상의 주택을 건설했다고 하면 그제서야 6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3년 300은 실제 시공했을 때 실적을 말하는 것이고 5년 100세대라고 하는 것은 시행자로서의 실적을 말합니다. 조금 차이나는 표현이지만 우린 지금 당장 보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건 2번 정도 돌 때 그때 공부하는 이야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7회 시험 때는 얘를 시험에 냈기 때문에 그 주변 부분에 해당되는 시공 요건 무엇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나가는 게 올해 조금 지역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등록사업자와 관련되어 항상 기본은 딱 4가지입니다. 등록관청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등록대상 연간 20. 그리고 등록요건과 관련되어 자본금 3억, 개인의 교원 자산평가액이 6억. 법을 위반했을 때 반드시 등록 말소 처분하는 것, 거짓, 부정한, 등록증 대여. 그런 4가지를 토대로 정리를 해나가게 된다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시공에 관한 사항 2번 돌 때 한번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2번 공동사업체에 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공동사업체는 이렇게만 잠깐 이해합니다. 주택건설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면 단독으로 주택건설 사업 할 수 있는데 비전문가라고 하면 단독으로 시행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주택조합이라고 하면 등록사업자, 지방자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와 공동사업 시행할 수 있다. 고용자의 경우에도 단독 시행하는 것이 힘들죠. 그래서 등록사업자, 공동사업 시행한다. 비전문가는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사업 시행한다. 그런 개념만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 3. 주택조합입니다.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여기 주택조합과 관련되어서는 17회 시험 때 출제되었는데 18회 시험 때는 조금 건너뛰더라고요. 올해는 주택조합과 관련되어 반드시 시험 문제가 출제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별표에서 주택조합에 관한 내용을 꼭 한번 봐놓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조합과 관련되어서는 최근 법이 일부 개정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올해 시험거리가 되게 될 겁니다. 사실 관계법규는 1년에 여러 차례 바뀝니다. 다만 우리 1차 시험이 7월 달에 이루어지다 보니 시험 공고는 4월 중순쯤에 시험 공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이전의 법령 개정 사항은 우리 시험 범위에 반영되지만 그 이후 개정 사항은 내년에 시험거리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가 출간되고 12월 말에 한번 법이 바뀌고 1월 달에 법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도 또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3, 4월 달은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한 몇 달을 미리 예상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보다는 그냥 로또 사가지고 1등 단판하는 게 마음 편하겠죠. 그래서 지금 한 2월 달까지는 개정 사항을 좀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이후 개정은 그때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달까지 어떻게 법이 바뀌더라도 계속 추록으로 우리가 내용을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택조합에 관한 사항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여기 주택조합은 현재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조합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이러한 주택조합을 설립, 해산, 변경하는 절차,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올해 일부 사항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시험거리가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제가 믿으면 같이 믿어줘야 되죠. 156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입니다. 기억입니다.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가로속에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주택 추천없습니다.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가로속에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제외시킨다. 관할 시군 구청장에 인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문입니다. 주택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다만 이제 추천했습니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산 동그라미 넣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동의받아 시군구청장에 인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전체 동그라미 넣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전체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되고 한 개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주민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주민 동의에 있어서는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 조합을 설립한다더라. 그리고 3번 조합 설립 신고입니다. 국민세를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번 조합 설립 신고, 이건 추천없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구분해 주실 것은 조합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조합 설립과 관련되어 지역주택조합과 그리고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면 이런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자로서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받아 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지역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주택 건설하는 것 들어본 적 있죠? 그럴 때 주택법령에 따라 조합주택을 설립하고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받을 대상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 한마디로 조합주택을 30세대 이상 건설하는 때에만 주택법령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받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30세 미만, 20세대나 25세대 조합주택 건설하게 된다면 그때는 민법에 조합을 만들어 조합주택 건설하는 것이지 주택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조합주택에 대해서 10세대 또는 20세대 정도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제가 협동조합이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그래서 내 집 마련과 관련된 협동조합을 만들고 조합원이 공사 비용을 부담해서 조합주택 건설해서 한 10세대 정도 만들어서 함께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협동조합과 관련된 조합 구성은 민법에 따르는 것이지 주택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법령에 따라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받을 대상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때만 주택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택법령에 따라 지역,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설립하는 것과 그리고 해산,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설립 시에는 주택건설 예정지에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한 때 시군 구청장에게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고, 해산 변경 시에는 사용권 필요 없죠. 그래서 이게 올해 개정된 사항인데, 만약 시험에 지역,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자 또는 변경하는 자, 해산하는 자 80% 이상의 대지 사용권 필요로 한다, 이 말 나오게 되면 바로 틀립니다. 설립 시에만 대지 사용권을 요구하고 해산 시에는 대지 사용권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용권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빌라를 개발하게 되었을 때 토지 가격과 건물 공사 비용이 만약 10억 정도가 드는 공사라고 하면 저 10억의 20% 또는 30%의 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러한 빌라 개발 사업 할 수 있다더라고요. 그러면 25평짜리 빌라 만약 8세대 만들게 된다고 하면 한 개 계단 두고 양쪽에 세대 배치하게 되었을 때 해당 건축물이 차지하는 건축 면적은 보통 50평 정도가 되게 됩니다. 연면적은 한 200평 정도 되겠죠. 그러면 저 50평짜리 빌라 만들고자 한다면 보통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50%이기 때문에 대지 면적이 80평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80평 땅을 구입하게 되었을 때 해당 토지 소유자와 계약 체결하고 그리고 중도금 지급하게 되면 그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었을 때 매도인에게 토지 사용 동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 아파트 분양받게 되면 계약금 내 돈으로 마련하지만 이후에 중도금 그리고 잔금 등은 대출받는 경우 있죠. 그래서 이 빌라 개발하는 자도 그 계약금에 해당되는 토지 구입 비용의 한 10%, 중도금에 해당되는 30, 40%, 이 정도 돈을 가지고 계약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 당시에 토지 사용 동의를 받게 되는데, 이런 토지 사용 동의를 받게 된다고 하면 그제서야 그 땅을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공사 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계약금을 지급하고 공사 다 끝났을 때 잔금 지급하는 쪽으로 도급계약 맺을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사용승인이라는 절차를 통과해야만 공사 완벽하게 끝난 것으로 파악하여 공사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다 끝났는데 또는 공사가 거의 끝날 지경인데 그 사이에 미리 분양하고 공사 대금이나 또는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10억짜리 공사라고 하면 30% 정도의 다운을 준비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토지 소유자 매매 계약하면서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지급한 이후 토지 사용권을 받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용권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 지정주택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주택건설 예정지에 얼마?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 확보하여야 한다. 되신 겁니다. 해산 시에는 필요 없죠. 이게 올해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런 주택조합의 설립과 관련되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체를 임의하기 위해 설립하는 단체로서 이러한 조합 설립 시에는 주민 동의 필요하다. 3분의 2 동의 필요하다 보셨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설립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할 게 있습니다. 이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이 주택 건설하게 되면 그 주택은 조합주택입니다. 그러한 조합주택은 국민택이다. 국민택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개량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조합주택의 공사비용은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이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것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조합주택은 국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이 국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때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때 국민택은 여기 직장주택조합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남이 만든 국민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받기 위해 만드는 단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직장주택조합은 보통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의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를 모아 국민주택 공급을 받기 위한 단체를 말하는데 이게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우리 가끔 은행 가시게 되면 대기표 받죠? 그 대기표가 만약 100번, 한 500번이라면 저도 만들겠습니다. 지금 한 몇천 개 대기표 발급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기다림이 많기 때문에 좀 포기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국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직접 조합주택 건설하는 자 아니죠. 남이 건설한 국민택을 공급받는 단체입니다. 그러한 단체를 만드는 때는 신고하고 설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냥 직장주택조합, 조합주택 만드는 자인 때는 주택건설예정지에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군 구청장에게 인가받은 때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자, 시군 구청장에게 인가받아 설립한다.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때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것 틀립니다. 이 두 번째 지원이 맞기 위해서는 국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이 말 붙어 있을 때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직장주택조합의 원칙적인 설립 방법은 인가제이고 국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인 때만 신고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과 관련되어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원칙적인 설립 방법은 인가제이고 국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만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시에는 대지 사용권 80% 이상 확보할 것, 해산 시에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직장주택조합은 인가제이고 국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라는 말을 쓸 때만 신고하고 설립한다. 그래서 설립 방법에 관한 사항을 살펴놓는 게 여기에 핵심이 되게 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양가로 2번 주택조합 설립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